안녕하세요. 저는 까마득한 유년 시절부터 결혼할 남자가 생긴 지금까지 안정된 가족을 얻기 위해 굳은 상처를 받으며 이겨온 33살 미혼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봐도 불쌍할 정도로 자리 잡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제 인생이 워낙 기구했다는 건 알겠다만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원래 사는 게 이 정도의 고달픔을 겪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한 마음에 여기저기 발자취를 남기다가 사연이 가득한 곳까지 찾아오게 되었네요.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 지금도 과거 일을 되뇌려 하니 가슴이 저미도록 아프지만 이 사연을 남기는 곳이 험난한 고민들을 버려놓고 갈 수 있는 쓰레기통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만 이 아픈 시절을 내려놓고자 써내려가 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악몽은 유년 시절부터였지만 어쩌면 더 어린 아기 때부터 지속된 불행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연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사무치게 괴로운 일이 있다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도 처음엔 몰랐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것도 학교 선생님이 저만 불러 따로 상담을 할 때 알았죠.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그랬습니다.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때리냐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이 몰래 상담실로 데려가 물었죠.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말하라고. 제가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가정에 살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눈치채었고 제 어린 마음에 엄마 아빠와 제 존재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제 인생이 불행한 걸 넘어서 제 자체가 불운의 부적 같은 존재가 된 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그때 겨우 7살짜리 유치원생이었는데요. 남들 가기 싫어서 땡깡 부렸다던 유치원을 저는 출석조차 거의 못하고 있는 지경이었죠. 엄마 아빠가 종종 싸웠는데 그때마다 무서웠던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면 저는 다음날 유치원을 결석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서로 싸우고 미루기 바빠서 저를 신경 써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눈치 보며 살던 삶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의 다툼이라는 것도 그땐 몰랐죠. 한 번은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던진 물건에 맞아 눈이 밤탱이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팠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게 급선무였어요. 엄마 아빠는 그 물건에 제가 맞았다는 걸 알았음에도 저를 살펴주기보단 서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금세 다시 날아다니기 시작한 물건은 주변 가구들을 맞추며 다 늦은 밤 큰 소리를 내었어요. 한 번은 방음이 약한 집이라 싸우는 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새벽 늦게 지속되어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별일 아니라고 죄송하다는 말로 수월하게 일을 넘겼죠. 유치원 때는 경찰이 뭐든 다 해결해주는 정답인 줄 알고 경찰에게 다 일러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너무 죽일 듯이 싸운다고요. 매일 그런 생각만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정말로 가서 말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혹시 저도 혼날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 번은 아빠가 엄마에게 손을 대는 소리까지 났는데 그때 한 번 방에 숨어 있다가 밖을 내다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욕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보고 있으니 더 이상 손찌검은 하지 않았죠.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때마다 유치원을 결석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선생님도 계속 전화 오다가 엄마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만 남기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유치원에 간섭이 귀찮았는지 끝내 저를 졸업시키지도 않고 유치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남들은 7살 때의 기억이 너무 옛날이라 없다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중에도 엄마 아빠 했던 대화들 중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말들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애만 없었으면 바로 이혼 서류 들고 왔어. 애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주고 있는 거야. 나 정도 되니까 당신처럼 능력 없는 남자랑 살아주는 거라고.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면서 육아까지 소홀히 해? 당신이 사람이야? 매일 밖에서 회식하느라 술 퍼먹고 들어오면 그때까지 애한테 시달려야 되는 나는 안 피곤해? 육아는 나만 해. 내가 애 보면서 집에서 썩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그래, 말 잘했다. 육아를 너만 한다고? 매일 아침 애 깨우고 챙겨서 등원 보내는 건 나거든. 새벽 내내 휴대폰하고 누워서 늦게 자고 점심 다 될 때쯤 방에서 기어 나오는 사람이 뻔뻔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야말로 애 혼자 키우는 기분이야. 직장 다니느라 삭신이 쑤시는데 아침에 애 챙겨서 같이 나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인지 알아? 회식도 빠질 수 없는 회식이라서 가는 거지. 그래도 내가 집에 꼬박 왔다는 거 몰라서 이래? 이건 조금 늦게 깨달은 건데 엄마 아빠는 싸울 때마다 꼭 저를 언급했어요. 저를 생각해서 위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누가 나 때문에 더 힘든가 대결하는 것 같은 대화였죠. 계속 듣다 보면 저라는 존재 때문에 싸우는 걸로 들렸고 어쩔 땐 제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거면 저를 키우지 말라는 소리는 차마 못 해봤어요. 어렸다 보니 엄마 아빠란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머릿속에 없던 나이였으니까요. 결국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혼이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 집에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혼이란 단어를 인지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서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또 싸우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뜬금없이 기대를 했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양육비 때문이었다는 걸 들었고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양육비의 의미를 물어본 뒤에야 알았어요. 하도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엄마 아빠한테 더는 기대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엄마 아빠가 들어올 공간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죠. 며칠간의 공방전 끝에 저는 아빠를 따라오게 된 거였어요. 아빠는 회식 때문에 여전히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아빠가 평일은 매일 새벽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저와 함께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도 아빠가 집에 있는 주말에는 배달을 시켜 먹었지만 아빠가 잘 없는 평일에는 저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학교 마치면 남들 학원 갈 때 저는 곧장 집으로 귀가했거든요. 거의 TV가 제 친구나 다름없었죠. 요리 프로그램을 주로 보며 밥을 하는 방법, 국을 만드는 방법, 요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혔어요. 간단한 국을 끓일 줄 알게 되다 보니 아빠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콩나물국을 끓여본 적이 있어요. 이혼하고 한 번도 아빠가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고맙고 미안하다고도 얘기해 주었어요. 그렇게 표현해주는 아빠의 말이 좋아서 저는 그 뒤로 더더 요리를 공부해 아빠한테 밥을 해주었죠. 그런데 한날 아빠가 새벽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 풍기며 제 침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저를 부둥켜 안고서 하는 말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묻어놨던 상처가 드러나는 기분을 느꼈어요. 은주야, 아빠가 은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은주한테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 일하는 것도 힘이 안 나고. 역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힘이 나는가 보다. 아빠가 하는 술주정에서 저는 서운한 감정만 솟구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난다면서 여기서 아빠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다는 걸 느꼈죠.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이런 술주정이 갈수록 심해질 무렵 어느 날부터 아빠가 주말마저 집을 나서는 겁니다.
아빠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잠깐 나갔다 온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이 다 늦은 밤이 되고 어떤 날은 외박으로 들어오지 않기도 하였죠. 아주 늦게 아빠가 말해준 건데 알고 보니 아빠한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더라고요. 그 여자분과 이미 결혼 얘기를 끝냈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빠가 덜컥 새엄마 될 사람이 있다며 통보받은 셈이 된 거죠. 그러나 문제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엄마는 무슨 아빠가 정작 중요한 저의 존재를 그 아줌마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했다는 건 밝혔지만 그 사이에 애가 있다는 건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이 저를 심장을 한 번 더 후벼 팠습니다. 저보고 정말 미안하지만 그 아줌마랑 꼭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제부터 친엄마랑 살라고 하는 겁니다. 저란 사람은 하늘에서도 포기한 아이일 뿐인 걸까요? 제가 무너질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더군요. 아빠가 저를 친엄마한테 맡기려고 전화하는 걸 몰래 엿들었는데 친엄마가 대차게 거절하는 것만 목격한 셈이었어요. 애 나한테 던져놓고 자기는 인생 피려고? 양육비 내는 걸로 퉁쳤으면 애는 자기가 간수해야 할 거 아니야. 연락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받아줬더니 뭐? 난 이미 애 포기했어. 절대 못 키우니까 당신이 버리든 말든 알아서 해. 대신 버리면 그건 당신 책임이지 난 책임 같은 거 없다는 것만 알아도.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빠는 차마 저를 버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아줌마에게 저의 존재를 밝히는 방향으로 틀었을 겁니다. 그날 친엄마와의 통화를 끄는 아빠의 표정이 상당히 망연자실이었어요. 엄마한테도 버림받은 제가 과연 새엄마한테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미리부터 단념하고 있었고 제 눈으로 아줌마가 아빠한테 이별 통보하는 걸 목격하고 말았죠. 하교하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애걸복걸하며 아줌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친엄마한테도 보이지 않았던 구질구질한 모습을 다른 여자 앞에서 보이고 있는 아빠의 모습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줌마가 생각 외로 저만큼이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아직도 그때 얼어붙었던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을 빠져나와 대문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아줌마가 곧바로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아빠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 아줌마가 무섭게만 느껴졌어요. 이 아줌마의 손에 내 인생까지 걸려있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아줌마의 눈을 피했죠. 많이 놀랐지? 아가야, 네가 이 집 딸이구나? 미안하다. 어른들이 네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였어.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구나. 밥은 먹었니? 아줌마는 고사리 같은 제 손을 잡아주며 저와 똑같이 쭈그려 앉은 채로 마주하더군요. 그때 뒤늦게 따라온 아빠가 아줌마를 말리며 나라는 아이는 절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나는 곧 친엄마한테 갈 아이니까 우리 둘이 결혼해서도 나를 신경 쓸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설득하기만 했어요. 아빠 눈에 제 마음은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아빠는 완전 이 아줌마한테 빠져 있었어요. 아줌마는 아빠에게 화나 있는 상태라 외면만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를 한참이나 만져주며 사과만 하는데 제 입장에선 당최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줌마가 저라는 존재를 알고 아빠에게 매몰차게 이별을 요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혼은 무산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의외로 아줌마는 아빠와 결혼을 진행하더군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저와 아빠가 사는 집에 미리 들어와서 저를 유난히 많이 챙겨주셨어요. 등하교를 신경 써주시고 식사도 꼬박 만들어주셨죠. 처음엔 제가 알아서 식사를 차리는 걸 보고 아줌마가 아빠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아빠는 아줌마를 많이 사랑하는지 친엄마한테 하던 것과 달리 아줌마한테는 절절 매기만 했어요. 그렇게 아빠와 아줌마가 결혼하고 나서 아줌마의 제안으로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날은 아줌마한테 이곳에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고마워도 내가 고맙다고 해야지. 아줌마야말로 우리 은주 옆에 있을 수 있게 허락해줘서 고맙기만 한걸. 아휴, 이 어린 것이 어쩌다가 못된 어른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저 저를 친엄마한테 보내지 않아줘서 고마운 마음에 단지 인사를 했을 뿐인데 아줌마가 한참 동안 저를 안아주어서 놀랐어요. 아줌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몇 년 지나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집에 모르는 식구가 생긴 셈이다 보니 혹시나 쫓겨나진 않을까 일상처럼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아빠랑 아줌마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매사에 긴장을 하였죠. 하지만 아줌마는 제가 생각이 자라고 몸이 어른과 같이 성장할 때까지도 한결같이 딸처럼 대하며 제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시더군요. 아빠가 저에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아줌마를 눈치 볼 때도 아줌마는 망설이는 것 없이 제게 모든 걸 쏟아 부으셨어요. 처음엔 부모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어른의 애정이 낯설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줌마의 일관된 관심 덕분에 마음의 경계가 사르르 녹더라고요. 솔직히 고등학교 입학하고부터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까마득할 정도였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줌마는 안타깝게도 난임이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 아이를 좋아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난임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네요. 단지 그것 때문에 저한테 지극정성이었던 건 아니고 저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아줌마를 보는 눈빛이 너무 겁먹어 있어서 저한테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줘도 눈치만 보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서 마음이 아팠대요. 저는 아줌마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 완전히 마음 놓고 눈치를 내려놨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아빠보다 아줌마한테 훨씬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저 때문에 아줌마가 고생할까봐 눈치만 보던 아빠도 어느덧 마음 편히 아빠 노릇을 해주더군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나 자식한테 애정을 줄 수 있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친엄마랑 싸우고 화가 난 채로 저를 유치원 등원시켜주던 모습이 선명한데 아줌마를 만나고부턴 하루하루가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사이좋은 아줌마와 아빠 덕분에 차츰 가정이 안정화되어 갔고 대학까지 잘 졸업을 하였어요. 아줌마가 아빠를 꽉 잡고 살아서 아줌마의 의견이 곧 아빠의 의견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줌마가 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가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하게 해주신 덕분에 저는 평소 좋아했던 피아노 쪽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예체능의 길은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부모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웬만큼 살아남기 힘들고 부모님 등골 빼먹는 불효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줌마는 제가 속 편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주었어요. 심지어 아줌마는 저와 친해지고자 원래 하고 있던 일을 잠시 그만두기까지 했어요. 아빠 혼자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도 제가 무난히 예체능을 배울 수 있었던 건 아줌마 집안이 좀 넉넉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커서 알게 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선뜻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빠가 왜 아줌마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재능도 있었고 아줌마 지원 덕분에 부족함 없이 배웠던지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어요. TV에 종종 나올 정도로 얼굴을 알리기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하셨어요. 이런 든든한 지원군들 덕분에 저는 첫 대회에서 상금까지 타게 되었고 모든 상금을 부모님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선물 사는 데에 소진했죠. 무엇보다 제 빈약한 마음을 충족시켜주신 부모님을 위해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회에서 수상을 할 때마다 꼭 가족에게 보답을 하며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세계적인 대회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수상을 한 것도 아닌데 해외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집안에선 벌써 경사가 따로 없었죠. 한국을 뜨기 위해 공항을 찾은 그날은 제게 평생 기억될 아픈 순간이기도 했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따뜻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위해 연차까지 썼고 아줌마와 함께 배웅을 위해 공항으로 바래다 주었어요.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돌아올 텐데도 유독 아줌마가 눈물을 보일 만큼 헤어짐을 아쉬워하더군요. 우리 은주, 언제 이렇게 커서 집을 떠나게 됐을까? 너무 자랑스럽고 잘 커져서 고맙네. 같이 가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혼자 가서도 잘할 수 있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숙소 들어가서도 연락하고, 아줌마는 은주 연락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유, 내 정신 좀 봐. 큰일 하러 가는 애한테 또 쓸데없이 부담을 주고 있네. 아줌마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잘 해내고 와. 우리 은주는 잘할 것 같아. 아줌마가 원체 아빠도 단숨에 휘어잡으시고 저를 위해서도 당차게 뭐든 해주시던 분이라서 늘 대단하고 굳센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후로 보여주지 않던 눈물을 지금 또 보이시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세월이 확 느껴져서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아줌마. 아줌마가 주신 은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제가 잘된 건 전부 아줌마 덕분이에요. 아빠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인 걸 어떡해요. 우리 아빠랑 결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받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잘하고 올게요. 저도 이제 아줌마 없으면 못 살게 됐거든요. 연락은 귀찮다고 할 때까지도 꼬박꼬박 할 테니까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아빠랑 식사 거르지 말고 잘 지내고 계셔야 해요. 제 말에 아줌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중간중간 고맙다는 말만 연신하셨어요. 옛날에는 아줌마 품에 제가 쏙 안겼는데 아줌마가 원래부터 체구가 작은 분이라서 이제는 제가 더 듬직하게 안아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온 마음 담아서 아줌마를 묵묵히 보듬어 주었어요. 그렇게 한참 아쉬운 시간을 가지며 아줌마와 저만의 인사를 나누고 있던 찰나였죠. 아줌마와 포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거친 손길로 저와 아줌마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 사이를 차지하고 들어온 사람은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여자였어요. 웬 아줌마가 제 팔을 꼬집듯 꽉 붙잡고서 눈물을 그렁그렁 내고 있는데 순간 이 여자가 누군지 알겠는 겁니다. 다름 아닌 근 2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친엄마였죠. 제가 친엄마를 알아보고 당황해 있을 무렵 아빠가 먼저 나서서 친엄마를 떼어냈어요. 사정없이 친엄마를 바닥에 내치더군요. 이 여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썩 안 꺼져? 무슨 낯짝으로 내 딸 앞에 나타나서 행패야. 내가 다신 연락하지 말랬지. 은주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던 말 잊었어? 도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내 딸 내가 만나러 왔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엄마 된 사람이 어떻게 딸을 잊고 살겠어? 당신 보러 온 거 아니니까 저리 비켜. 우리 딸, 우리 은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는 매일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한숨도 못 잤는데 엄마 생각 많이 했지? 아휴, 왜 이렇게 말랐어? 저 아줌마랑 아빠가 괴롭히든? 너 객식구 취급하고 그랬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어린 것 괴롭힐 데가 어디 있다고 애를 이렇게까지 굶겨놓은 거야? 저를 어루만지는 친엄마의 모습은 제가 어릴 적 봤던 그 깡센 모습과는 많이 다른 얼굴이었어요. 친엄마는 생각보다 많이 꾀죄죄하고 궁상맞다는 표현이 들어맞을 만큼 안 좋아 보였죠. 분명 아빠가 몰래 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 친엄마도 아빠보다 능력 좋은 새 남편을 만났다고 엿들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새로 만든 가정마저 파탄이 났나 봅니다. 친엄마의 몰골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아빠가 말려도 계속해서 제게 달려들더군요.
어디서 그런 황소 같은 힘이 나오는지 아빠가 아무리 손을 써도 제 옷을 잡고 늘어지며 놓질 않았어요. 저는 그저 친엄마라는 존재 자체에 이미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당장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딸. 너무 늦게 왔지. 아빠라는 사람이 우리 딸 마음도 모르고 모르는 여자랑 살림이나 차리고. 너 혼자서 얼마나 눈치를 봤니?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랑 같이 오붓하게 살자. 엄마가 너를 그 구렁텅이에 혼자 놔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던지. 도저히 그런 곳에 내버려둘 수 없어서 엄마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거야. 이 옆에 내가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당신 그 새 남편이란 놈이 바람나는 바람에 버림받은 걸 어디다 대고 포장해. 기어코 딸내미 앞에서 밑바닥까지 보이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도 당신 체면 생각해서 이 꼴 된 건 비밀로 해줬건만 다 늙어서 이제 능력 좋은 남자 꼬실 형편이 안 되니까 아쉬워서 은주 찾아온 거 아니야? 나한테 은주 들먹이면서 연락하기 시작한 것도 은주가 텔레비전 나오고 나서부터인 거 내가 눈치 못 챈 줄 아냐고. 쪽팔린 줄도 모르고 버림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거짓골을 하고서 나타나? 은주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버림받다니? 내가 버린 거라고. 당신이 내 가정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말 조심해. 집에 있으면서 은주한테 내 얘기 그런 식으로 했지? 애가 내 전화를 안 받던데 당신이 사주해서 애가 나 피하도록 만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착한 애가 엄마 한 번을 안 찾아? 얼마나 갈굼을 했으면 애가 이렇게 말랐어. 딱 봐도 견적 나오네. 엄마 보고 싶어서 오는 애 방치해놓고 둘만 좋은 시간 보냈겠지. 여자한테 미쳐서 애 속 썩고 있는 것도 몰랐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친엄마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자꾸 큰 소리가 오가니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빨리 친엄마를 부정했다면 여기서 일이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 정신을 차리기까지 좀 많이 지체되어 버린 거죠. 제가 친엄마의 몰골만 멍하니 바라보며 있을 때 밀려나 있던 아줌마가 급하게 나서서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결국 일은 갈 때까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다 됐고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 놀란 거 안 보이세요? 이미 부모된 도리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뭐야 당신은 웃기는 아줌마네. 끼어들 때를 끼어드세요. 어디 남의 집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겁니까? 새엄마 주제에 진짜 엄마라도 되는 줄 아세요? 내 딸한테서 당장 떨어지세요. 제 딸이에요. 당신이 포기한 자식 제가 마음으로 키운 딸이라고요. 그쪽은 이미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제 새끼를 필요 없으면 외면하고 아쉬우면 다시 품고 그러나요? 하늘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자식한테 그 정도로 상처를 주고 떠났으면 양심이 있는 한 절대 나타나지 말았어야죠. 저는 제 딸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딸 기억에서 당신 같은 오점이 지워지도록 지켜낼 거라고요. 저는 친엄마 때문에 정신 놓고 있던 걸 이젠 다른 의미로 벙쪘어요. 아줌마가 저를 직접적으로 딸이라고 불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은주 하면서 이름을 불러줄 때 충분히 행복하고 사랑받는 기분이었지만 아줌마가 저를 딸로 생각하고 있을까 한 번씩 궁금하긴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확신을 얻은 셈이 되어서 어딘가 모르게 다소 허했던 마음 구멍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아줌마는 계속해서 친엄마에게 기죽지 않고 맞서기 시작했다만 친엄마 또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친엄마의 모습은 이렇게 드세고 기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어디서 감히 우길 걸 우겨야지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요? 어디서 남의 자식 주워서 자기 자식 행세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5점? 이봐요 아줌마. 내가 친엄마인데 딸이 엄마한테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정작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안 돼요? 아줌마가 지금 딸이 친엄마한테 가지도 못하게 맞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아줌마는 혈육이란 단어에 크게 한 방 먹었는지 더 대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군요.
아무래도 피 섞인 혈육이 더 강하다는 걸 속으로 느끼는 것 같았죠. 아줌마가 저를 딸로 부른 게 이날이 처음이었듯 저는 아직도 아줌마에게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줌마 입장에선 제가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친엄마에 대해선 저와 얘기한 것이 아닌 주로 아빠와만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니까요. 그때 아빠가 다시 친엄마를 잡아 끌며 우리 둘에게서 멀찍이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아빠를 뿌리치고 뛰어온 친엄마가 다짜고짜 저를 숨기고 있는 아줌마의 옷을 잡아뜯으며 다 늘어지게 당긴 겁니다. 아줌마의 얇은 옷이 한순간에 걸레짝처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내 자식 내놓으라고 이 도둑년아. 더는 엄마와 자식 사이를 방해하지 말고 비키란 말이야. 우리 애가 엄마 보고 싶다고 밤마다 울었을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애 마음을 진짜 알아? 친엄마는 아줌마를 일부러 나쁜 사람으로 만들며 소리쳤어요. 공항 실내에 친엄마의 고성이 쩌렁쩌렁 울렸죠. 주위에선 벌써 구경이 났는지 몰려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피아니스트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바로잡은 저는 아줌마에게 손까지 대는 친엄마를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나서게 되었어요. 아줌마한테서 친엄마를 분리하며 있는 힘껏 밀어버린 후에 주위 사람 다 들릴 만큼 크게 소리쳤죠. 아줌마 누군데 우리 엄마한테 손찌검이에요.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가 너무 귀해서 함부로 못하는데 아줌마가 뭐라고 손을 대냐고요. 뭐라고? 은주야, 아줌마라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네 엄마야. 네가 걱정돼서 데리러 온 엄마한테 뭐? 지금 저 아줌마랑 엄마를 착각한 거 아니니? 아줌마는 옛날부터 그러셨죠. 돈을 너무 좋아해서 아빠랑 싸울 때마다 돈돈거렸잖아요. 아빠 몰래 생활비로 형편에 맞지 않은 쇼핑하면서 과하게 돈 날린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매일 제 옷방엔 엄마가 숨겨놓은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제 옷보다 엄마가 산 옷이 더 많았다고요. 자기한테 들어가는 돈이 부족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생활비 축내던 거 저라고 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이때부턴 친엄마가 당황해서 입만 벙긋거리더군요. 옆에서 아빠는 엄마가 생활비를 쇼핑 돈으로 축내고 있던 걸 처음 알았는지 뒷목 잡고 난리셨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솔직히 아줌마가 더 미웠어요. 아줌마는 저를 볼 때마다 짜증을 내셨죠. 나 때문에 젊은 세월 다 망했다고 투정 부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사랑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늘 저보다 아줌마의 삶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제 존재를 탓하며 저를 낳은 걸 후회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는 다르거든요. 매일매일 말해줘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나는 몰랐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토록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전부 우리 엄마 덕분에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줌마한테 유일하게 고마운 게 뭔 줄 아세요? 양육비 주기 싫어서 저를 아빠한테 떠맡긴 거요. 저는 살면서 눈꽃만큼도 아줌마를 떠올려 본 적 없어요. 제가 아줌마를 그리워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똑바로 말씀드리는데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친엄마는 제게 밀려나 주저앉은 채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멍청하게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들을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죠. 그런데 제가 새엄마를 챙기며 새엄마의 망가진 옷 위로 제 가디건을 벗어서 덮어주는 걸 보고 다시 일어나 저를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내 몸 망가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너를 낳았어. 내 젊은 시절 다 버려가면서 너 하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여자 지금 너 이용하는 거야. 너 잘된 거 알고 일부러 더 꽁꽁 묶어두고 단물 빨아먹으려는 거라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인생은 아줌마 때문에 불행했고 우리 엄마 때문에 구제됐어요. 얼마나 더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멈추실 거예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마음 회방 놓으려고 들면 저 가만 안 있어요. 더 추한 꼴 겪을 생각 아니시면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의 매정한 태도에 친엄마가 억울하고 분하다며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망연자실한 그 모습이 꼭 이루려던 목표를 잃고 막막한 앞길에 주저앉은 실패자 같아 보였습니다. 친엄마는 여전히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대로 보안 직원한테 끌려고 말았어요. 끌려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저를 불렀고 하소연과 원망을 하면서 멀어지더군요. 저는 저보다 새엄마가 받았을 상처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친엄마가 확실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서 뒤늦게 새엄마를 살펴봤더니 새엄마가 울고 있는 겁니다. 역시 친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엄마, 저 사람은 신경 쓰지 마요. 저 한 번도 친엄마 그리워한 적 없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엄마가 주는 사랑만 마음에 담고 지낸 것도 너무 벅찼는데 제가 친엄마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요. 차라리 제가 친엄마 연락 받아서 좀 더 일찍 거절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저 때문에 엄마가 오늘 같은 봉변을 당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너무 딸 같고 소중해서 정말 딸로 바라보고 키웠는데 감히 너한테 확인받을 수가 없었거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엄마로 자리 잡히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용기도 없어서 불안했어. 그래도 기다려야지. 네가 나를 엄마로 봐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지 하는데도 이 불안한 마음이 참. 그런데 네가 나한테 엄마라고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분명 그랬지? 나보고 엄마라고 그런 거 맞니? 새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의외였어요. 제가 친엄마를 그리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호칭 때문이었다니.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감격하면서 울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새엄마 혼자서 확신 없는 제 마음을 기다리며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하니 죄송하더라고요. 새엄마가 이 정도로 기뻐하는 줄 알았다면 제가 좀 더 빨리 엄마라고 불러볼 걸 싶어 후회가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 번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으나 쑥스러워서 그러지 못했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다면 새 엄마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텐데 지나간 나날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날로써 저와 새엄마는 좀 더 돈독한 모녀의 사이가 된 거죠. 새엄마는 저를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다가 아빠가 달래주어서 겨우 눈물을 그쳤어요. 저는 새엄마와 아빠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를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기내에 앉아서 방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되뇌어 봤는데요. 새엄마를 달래주느라 잠깐 묻어두었던 저의 뒤숭숭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멍하니 앉아서 공항에서의 상황을 정돈하고 마음을 가다듬다 보니 착륙하기까지 금방이었어요. 비록 기사로 인해 저의 떳떳하지 못한 가정사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기사에는 친모가 아주 못된 계모처럼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재혼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 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새엄마를 안 좋게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댓글에는 친엄마를 향한 악플이 대다수였어요. 친엄마는 아빠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휴대폰을 많이 하고 SNS를 많이 접하던 사람이니까 아마 이런 기사도 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사 영상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것은 친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인심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죠. 어쨌든 친엄마는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곧 이사를 가게 되는데 현 주소도 모르는 친엄마가 이사 가는 주소를 알아낼 가능성은 아마 희박할 테니 더 이상 친엄마의 행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출전한 세계적인 대회에서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한국으로 돌아와 그토록 그리웠던 새엄마 품에 안겼죠.
역시나 뭐든 잘했다고 해주는 새엄마를 한 번 더 엄마라고 불러주며 그날 하루 내내 꼭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이후로도 내리막길 없이 단계적으로 차차 승승장구해 갔습니다. 하는 일에 열심히 매진하며 달리다 보니 한 번도 사귀어 보지 않은 남자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첫 남자였음에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지금은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 새엄마가 저의 행복을 위해 사위될 사람을 며칠 간격으로 살펴봐 주시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나이 먹고도 엄마의 품이 좋아서 결혼하고 나서도 제 부모님의 집에서 첫 출발을 할까 했는데 새엄마가 그건 말리더군요. 사위에게 안 좋은 장모로 찍히고 싶지 않다고요. 아빠는 사람 볼 줄 몰라서 그저 새엄마가 하는 대로만 따르고 있어요. 과거에 아빠한테서 받았던 상처도 이젠 꽤 많이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아빠가 한 번씩 제 방에 와서 과거의 일을 사과해 주시거든요. 어쨌든 저는 평생 이런 가족의 행복 따위 못 느끼고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그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만큼 힘들었고 막막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삶에 너무 소중한 새엄마의 존재가 등장하면서부터 인생이 대박의 길로 바뀌게 돼버린 거죠. 저에겐 이제 새엄마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아빠보다 새엄마가 더 좋답니다. 한두 살 나이를 먹다 보니 들은 말인데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그 길로 망조가 깃든다고 하잖아요. 제가 비록 친엄마 배에서 태어난 자식일지라도 지금 저에게 친엄마는 그저 제 가족 사이에 끼어든 불청객일 뿐입니다. 불청객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망조가 걷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는 게 사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실수로 내 인생에 망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들이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들 나 때문이라며 스스로의 존재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꾸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 건 당연하게 부리셔도 될 권리입니다. 꼭 내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요. 보기만 해도 필요한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속에 담긴 흉터들을 완벽하게 떨쳐내고자 키보드를 두들겼던 것인데 다 쓰고 나니 정말로 속이 시원하네요. 저의 마지막 마음의 짐을 여기에 모두 털어놓고 갑니다. 제 구구절절했던 사정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 중반을 넘긴 홀몸의 아줌마인데요. 다 늙은 나이에 사연 읽는 것에 빠져서 구경하다가 제 사연과 비슷한 사정을 가진 분들이 많아 보여서 저도 저만의 사연 하나를 올려보고자 시도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읽은 사연 중에서 시누이 때문에 고통받는 올케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올케 때문에 고충을 겪은 시누이 입장이거든요. 저야 물론 이미 지난 일들이지만 저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걸 보고 지금에서도 위안을 좀 받았네요. 힘들었던 그 당시 이런 사연을 접했다면 좀 더 현명한 조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한때 저희 식구였던 기가 막힌 올케 이야기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가난에 적응된 가정에서 자란 장녀였는데요.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속도 위반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바람에 저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서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키웠다고 들었어요. 물론 직접 부모님께 들은 얘기는 아니었고요. 부모님이 매일같이 싸우셨는데 그 목청들이 워낙 커서 다른 방에 있던 제게 들릴 수밖에 없는 대화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 싸움을 지켜보는 건 시간이 흘러도 적응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유치원은 당연히 갈 수가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어린 마음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건 교육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는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알았는데
초등학교는 가기만 하면 되는 곳은 딱히 아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학교 간다고 학용품이나 가방을 사줘서 서로 자랑하고 그러던데 저는 형편 때문에 새 것이라곤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아이였어요. 엄마가 대충 이웃집 사람들과 친분을 만들어 얻어온 물건이나 옷을 입고 다녔죠. 옷도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옷처럼 꾀지지한 것들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제가 성격 하나는 딱히 모난 데가 없어서 친구랑 잘 어울려 놀았다는 게 참 장점이었어요. 친구들이 가끔 너는 아빠가 뭐 사줬어? 엄마가 생일 파티 해줬어?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주었죠. 우리 집은 가난해서 가족끼리 선물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좋은 친구들만 둬서 그런지 오히려 친구들은 그걸 듣고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는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저한테 간식거리들을 많이 사주곤 했어요. 문구점 가도 불량식품 하나 더 사서 꼭 저를 챙겨주더군요. 용돈이라고 없던 저는 친구들에게 얻어먹은 그 많은 보답을 친구들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걸로 갚았습니다. 또 제가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친구들이 공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친구 부모님한테서 맛있는 걸 대접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 사정에 맞추어 나름의 사회생활을 꾸려나가다 보니 초3이 되었는데 그때 아주 귀여운 남동생을 얻게 되었지 뭡니까? 아기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으나 부모님은 남동생 때문에 하루하루 싸움의 빈도가 늘어만 갔어요. 왜냐면 남동생 역시나 제가 태어나게 된 이유처럼 실수로 생겨버린 거였거든요. 아빠는 아이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없는지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애 지우라며 생난리만 피웠어요. 아빠 생각도 이해는 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는데 저 하나도 벅차하시는 부모님이 남동생까지 어떻게 돈 들여서 키우겠어요. 제 옷 살 돈도 없어서 저는 매일 얻어온 옷, 입었던 옷만 몇 번을 돌려 입는 판국이고 식비도 아낄 대로 아끼는 상황이었는데 입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니. 그런데도 엄마는 현재의 형편보다 이미 품어버린 남동생의 존재가 더 소중했나 봅니다. 아빠한테 손찌검을 당하면서까지 남동생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득바득 우겨서 지켜낸 엄마의 공이 컸죠. 저도 동생을 은근 원했기에 자식을 죽이고 싶지 않던 엄마의 마음은 100% 이해했다만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 남동생이 태어났으니 엄마는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 또 이웃집을 돌며 고생할 게 뻔했으니까요. 조금 생각이 자랐다고 저는 같은 여자의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엄마를 도울 생각이었죠. 초등학교 가서 많이 사귀어 놓은 친구들한테 혹시 못 입거나 안 쓰는 물건 있으면 나한테 줄 수 있냐고 해서 얻어냈어요. 친구들은 마치 아나바다 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쓰던 용품을 자랑하며 내게 선물로 막 주곤 했죠. 갸륵하게 여긴 선생님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요. 선생님들 또한 자기 아이가 쓰던 용품이나 저에게 필요할 법한 물건들을 종종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림용품들을 얻어올 때마다 엄마에게 차곡차곡 갖다 바쳤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기 때 이후로 처음 저를 안아주며 칭찬했어요. 우리 철용이가 누나 하나는 잘 뒀네. 철용이만 하던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돕기도 하고 엄마한테 이런 효도할 생각도 했을까? 내 새끼 덕분에 엄마가 너무 힘이 나. 그날은 매일 남동생을 돌보며 아빠한테서 아기를 지켜내기 바쁜 엄마가 저를 돌아봐준 게 처음이기도 한 때였죠. 저도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니었고 남동생이 저와 10살 터울이기에
저 또한 아직 초등학생일 뿐이지만 제 눈엔 남동생은 완전 아기였거든요. 엄마와 함께 남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게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엄마 못지않은 살림을 일찍부터 깨우치고 애 키우는데 열중하며 살았어요. 친구들과 노는 횟수를 확연히 줄여가면서요. 가끔 저도 친구들과 놀고 싶었으나 엄마를 생각하면 참게 되더라고요. 매일 아빠한테 욕까지 먹는 엄마가 불쌍했거든요. 저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남동생을 돌봤고 그 덕분인지 엄마는 소소한 부업과 동시에 짧은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하러 외출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저와 엄마는 없는 돈이라도 꼼꼼히 모으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아빠는 저와 엄마가 애쓰고 있는 줄도 모르는지 매일 술만 마시면서 퍽하면 엄마한테 싸움을 걸더군요. 남동생 태어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남동생을 기어코 낳았냐면서 독설을 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바깥일 때문에 지치는 것도 견디면서 밤이 되면 아빠랑 싸우는 데에 에너지를 또 버렸습니다. 엄마는 밤새 쉬지도 못하고 울다가 다음날 일을 하러 나가곤 했어요. 아빠는 나이가 들수록 막장이 되어갔고 이젠 제가 점점 자라나니까 저한테까지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너 눈가를 왜 그렇게 떠? 뭘 그렇게 꼬라봐? 네 눈에도 이 애비가 돈도 못 벌고 맨날 술만 퍼마시니까 한심하디? 어디서 지 엄마랑 똑 닮은 눈가를 달고서 하늘 같은 아버지를 꼬라보는 거야? 아빠는 매일같이 제게 엄마의 모습을 빗대었고 네 엄마랑 너무 닮아서 얼굴 보기 싫다고 욕설을 섞어가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나이가 한두 살 먹다 보니 무서운 걸 떠나 이젠 아빠의 존재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정말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아빠 노릇 한 번도 안 하면서 가장 자격만 논하던 아빠는 이 거지살이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빠가 없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아빠가 우리에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었어서 아빠의 빈자리가 전혀 애석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속도 없는지 가끔씩 아빠 걱정을 했지만 저는 아빠가 이대로 돌아오지 않길 바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와 엄마는 어린 남동생 때문에 살림살이를 멈출 수 없었는데요. 그 덕분에 정신없이 사느라 아빠 존재는 진작에 잊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하던 일을 계속했고 저는 학교 공부와 병행하여 남동생을 더 극진하게 보살폈죠. 남동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쑥쑥 자라났는데 엄마보다 제가 옆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가 엄마보다 제 품을 더 찾더라고요. 마치 저를 엄마로 생각하고 품에 파고들기도 했어요. 철용아, 엄마 서운하시겠다. 엄마가 철용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일하다가 온 거야. 엄마 한 번 안아주자. 엄마가 철용이 주려고 붕어빵까지 사왔다니깐. 남동생은 이렇게 겨우겨우 설득해줘야 엄마한테 한 번씩 안기곤 했어요. 남동생이 저를 좋아해주는 건 고맙지만 가끔은 뼈 빠지게 고생하는 엄마한테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엄마는 그저 남매 사이가 좋아서 안심이라고 했지만요. 제가 기초수급자 신세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20살이 됐을 무렵 원래 몸이 안 좋았던 엄마는 그렇게 밤낮을 돈 벌면서 살아왔는데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남동생은 겨우 초3이었는데 그런 어린 남동생을 보듬어 안고서 며칠째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의 장례식은 무척 조용히 끝났습니다. 외가 쪽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친가는 아빠가 연락이 안 되니 전부 다 합을 맞춰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렇게 남동생과 저 그리고 엄마를 가여워하신 이웃분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간 날 그 집안에 아빠가 있었는데요.
아빠는 웬 아줌마랑 같이 저와 남동생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아줌마가 아빠와 바람난 여자였다는 건 아주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 엄마 장례한다고 고생했다. 아빠가 소식을 늦게 들어서 이제 막 알았어. 다름이 아니라 너네 엄마가 사망보험금을 들고 있었는데 너희들도 자식이니 내가 마냥 모른 척 할 수만은 없더구나. 이 돈 엄마가 주는 거라 생각하고 철용이 키우는 데에 잘 사용해라. 그 당시 저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1,0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를 주고 떠났는데 이웃분들의 설명을 듣고 아빠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저런 양아치 같은 아빠 자식으로 사느니 고아로 사는 게 나았을 정도로 아빠가 싫었는걸요. 엄마 사망보험금을 눈앞에서 도둑 맞았지만 그것보다 걱정인 건 남동생이었어요. 원래 살던 집까지 아빠 명의라서 빼앗기는 바람에 제 수중에 있는 돈 1,000만 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일단 집이 있어야 해서 부동산 알아보고 가장 저렴한 옥탑방 하나를 찾아 겨우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안 갔기에 배운 게 없어서 어디 회사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었고 오후에는 피자집 알바, 밤에는 24시 국밥집 알바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제가 인복이 좋은 건지 사장님들이 다 좋은 분이라 제 사정을 알고는 가끔 피자나 국밥을 챙겨줬는데 그걸 얻어서 남동생과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게 드리는 돈 한 푼 없이 최대한 아껴서 남동생이 초중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키웠어요.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대학까지도 꼭 보내주려 했는데 남동생이 고생하는 저를 생각해 대학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설득해도 심지가 너무 굳건해서 결국 남동생 의견에 지고 말았죠. 남동생은 곧바로 공시 준비를 시작했고 알바를 병행했음에도 3년 만에 시청 공무원에 합격하는 노력을 보여줬어요. 덕분에 남동생이 벌어오는 급여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저와 남동생은 벌어오는 돈을 함께 모아서 몇 년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진짜 많이 고생했어. 나 어렸지만 다 알고 있었어. 누나가 누나 삶 포기하면서까지 나한테 부모님이 되어줬다는 거. 그래서 이젠 내가 누나한테 효도하고 싶어. 누나가 뒷바라지 해준 거 보답하고 싶어서 이 집 명의는 누나 걸로 했어. 이 아파트 같이 돈 모아 샀다지만 솔직히 남동생 지분이 80%였습니다. 남동생이 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야말로 그냥 받기 미안해서 왜 그랬냐고 했는데 제게 앞으로 힘만 돼주겠다는 남동생의 확고한 욕심에 저는 이 큰 보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어다니면 제 품만 찾던 남동생이 언제 이렇게 커서 누나를 생각하는 어른이 되었는지 그날 너무 감격해서 한참 동생 품에서 울었답니다. 남동생이 30대 중반을 넘겼을 무렵 저한테 소개해주기 위해 결혼할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그 여자가 바로 추후에 올케가 될 사람이었죠. 올케 아빠가 제 남동생과 같이 시청에서 근무 중인 상사인데 제 남동생을 워낙 좋게 봐서 사위 삼고 싶다고 소개해줬다더라고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올케는 남동생과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올케는 말수가 적은 편인지 한참 어른인 제 앞에서 말을 잘 못하더군요. 남동생이 대신 올케의 생각을 전달하는 식의 대화를 주로 나누는 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동생이 행복하게 지낼 수만 있으면 됐기에 남동생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허락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둘은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올케 집에서 우리 동네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해준 덕에 남동생은 작은 혼수만 준비해서 신혼집에 들어갔어요. 올케는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때 말하길 남동생처럼 공시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남동생 혼자만 경제생활 중이고요.
올케는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다고 들었죠. 제가 그 당시 요구르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참 요구르트 장사가 안 되고 있던지라 남동생이 정기 신청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남동생 집에 요구르트 배달을 다녔어요. 한 번은 올케 공시 준비가 궁금해서 요구르트 주면서 올케한테 슬쩍 공부는 잘 되어 가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쉬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안 그래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형님은 사람 표정도 못 읽어요? 요즘 애들한테는 그런 꼰대 질문하면 욕먹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올케. 나는 그냥 올케가 학교 졸업하고 공시 준비하느라 힘들까봐 걱정돼서. 공부 때문에 힘들면 살림도 어려우니까 내가 반찬이라도 좀 보내주려고 그랬지. 꼰대라니. 됐으니까 요구르트 올려두고 그냥 가세요. 지금 형님 말 상대해줄 기운 없거든요? 참, 그리고 요구르트 말인데요. 먹는 사람 없어서 냉장고에 한가득 쌓여있는데 유통기한만 자꾸 지나고 있는 상태라 이제 그만 신청 끊었으면 해요. 남편이 너무 착해서 형님한테 차마 그런 말 못하는 것 같길래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엄청 예민하게 변해갔어요. 낯가려서 말도 잘 못하는 줄 알았던 사람으로 봤는데 예의 없게 비속꽂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결혼 전에 제가 봤던 아이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별 수 있나요? 아무래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구나 하고 대충 사과한 뒤 집을 나왔죠. 결혼 전후가 너무 천지 차이라 저는 아직 올케의 변한 모습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올케가 못된 것이 아니라 공시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한날은 제가 요구르트 배달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고 종아리뼈에 금이 가서 다리 한쪽을 깁스하게 된 정도였어요. 목발 신세가 되었어도 일상에는 그리 문제되진 않았지만 단지 경제 활동을 중단해야 해서 생활비가 걱정이었죠. 그런데 미안하고 고맙게도 남동생이 당연하게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동생이 제가 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주겠다고 해서 계속 거절할 수도 없고 염치 없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남동생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옆에는 올케가 함께 있었는데요. 올케는 아픈 저를 두고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앉아선 말도 안 하고 자리만 축내다가 돌아갔어요. 언제부턴가 느낀 거지만 올케가 남동생이 제게 돈을 쓰는 걸 싫어하는 티를 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요구르트 신청도 어찌 보면 남동생이 저한테 돈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걸 굳이 끄는 것도 설마 돈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점점 들게 만들더군요. 교묘하게 남동생 몰래 제 눈에만 그 예의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제 착각이라고 하기엔 갈수록 올케 말들이 대놓고 독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번에 보내주신 장아찌 반찬 있잖아요. 배달 과정에서 쏟아졌는지 집안까지 냄새가 엄청 번져서 냄새 빼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렸잖아요. 남편도 냄새 난다고 치우라더라고요. 버렸다고? 아니, 조금 쏟아져도 먹을 수는 있어. 원래 국물 없이도 먹는 장아찌야. 철용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아까운 걸 버리면 어떡하니? 차라리 나한테 바로 말하지 그랬어. 남편이 싫어했다니까요. 철용 오빠 저랑 살면서 형님이랑 지내던 생활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당연히 입맛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냄새나는 음식은 앞으로 자제해주세요.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던지 하다못해 올케는 이제 남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제 집에 오는 것도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남동생이 평일에는 근무가 바쁘다 보니 유일하게 주말에 쉬는데 자꾸 제 집에 와야 하니까 임신 준비도 잘 안 되는 판이라며 남동생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저한테 칭얼거리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물론 남동생이 제 다친 몸 때문에 바쁜 중에도 자주 저를 살피러 오는 게 미안하긴 했다만 이걸 남동생도 아니고 올케한테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케한테 오기 싫으면 올케는 안 와도 괜찮다고 공시 공부하는데 방해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공부 때문이니 이해해주겠다고 했더니 글쎄 주말에 남편 없이 혼자 밥 먹는 거 싫다면서 남편이랑 오붓한 시간 보낼 날이 없다고 제 탓만 하대요. 결국 저는 내 몸 내가 알아서 챙길 수 있으니 남동생에게 그만 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걸 올케도 옆에서 같이 들었고요. 올케가 굉장히 만족해 하더군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물론 그럼에도 남동생은 다친 저를 지극정성으로 들여다봤어요. 가끔씩 따라오는 올케 표정이 똥 씹은 얼굴이었는데 보기 싫어 죽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평일날이었어요. 평일에는 발길 전혀 없던 올케가 남동생 없이 혼자 제 집에 찾아온 겁니다.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집안을 느릿느릿 둘러보면서 용건을 말하더군요. 이번 주말은 오빠랑 저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러 왔어요. 오빠가 저보고 형님 집 다니느라 고생 많다면서 이번 주말은 둘만의 여행을 떠나자네요. 그 말하려고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니? 그런 건 전화로 해도 됐을 텐데. 굳이 오기 귀찮은 걸음까지 하면서 온 진짜 이유가 뭔데? 저도 당연히 전화로 하고 싶었죠. 아니, 자기 남동생한테 평소에 얼마나 세뇌를 시킨 거래? 남편이 형님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 게 말이 안 돼서 말이죠. 보통 남매 사이가 이렇진 않거든요. 남편이란 사람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 말보다 형님 말에 더 충성하는 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 말로는 형님이 엄마처럼 남편을 다 키웠다고 하던데.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선물로 받은 거 아닌가요? 그걸로 모자라 지금 병원비도 남편이 내주고 있고 용돈도 주는 거면 솔직히 너무 양심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남동생이라 해도 이젠 가정에 있는 남자잖아요. 올케는 저를 대놓고 비꼬면서 빙빙 돌려 독설을 하는데 결국 요점은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용돈마저 알아서 끊으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더는 올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고 올케와 단 둘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빨리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올케가 원하는 대로 알겠다고 해버렸네요.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용돈 주지 말라고 하겠다고 그걸 원하냐고 하니 올케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저보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며 빠르게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올케가 나가고 한참이나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분노로 쿵쾅거리는 심장을 다독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깁스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요구르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요구르트 업체에 정말 참하고 착한 아가씨가 있는데 저를 제 엄마처럼 잘 챙겨줬거든요. 그 인정이 좋아서 요구르트 일에 더 애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한날은 요구르트 배달을 하며 다니다가 아파트 근처에서 올케를 보게 되었는데 순간 올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올케가 웬 모르는 남자와 함께 차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 올케를 여러 번 봐왔지만 올케가 흡연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남동생이 말해준 적도 없었어요. 생경한 올케 모습에 너무 놀라서 요구르트 전동차를 갓길에 세우고 올케에게 뛰어갔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줄 몰랐던 올케는 계속 외간 남자랑 대화 중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 남동생 흉을 보며 히히덕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제 용돈을 끊어서 자기한테 돌렸는지 그 돈을 자랑하며 이번에 뭘 샀다, 다음에 뭘 사네마네 하면서 명품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올케 꼴을 보니 올케 몸에 치장된 것도 온통 비싸 보이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또 누구고? 그리고 올케 담배도 폈어? 여태 그런 말 없었잖아. 철용이도 이 사실 알아?
아니, 공시 공부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저 남동생 생각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올케에게 모든 걸 캐물어야만 했습니다. 올케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용납하기엔 적정선을 넘었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달리 올케는 당황하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남동생한테 일러 바칠 거냐며 뻔뻔하게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건방지게 담배를 계속 피대요. 그래도 엄연히 제가 훨씬 어른이고 시댁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형님. 이혼하면 철용 오빠가 더 손해예요. 모르죠? 우리 남편이 저한테 얼마나 푹 빠져있는지. 제 일 끼어들 시간에 형님 앞날이나 걱정하셔야 할걸요? 철용 오빠가 언제까지 형님 뒤를 봐줄 것 같아요? 형님 나이 들면 늙고 병들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그것도 나중에 다 우리 남편한테 해달라고 할 생각이에요? 아마 더는 그렇게 안 될걸요? 그 전에 이미 철용 오빠는 제 말에 끔뻑 죽는 아내 껌딱지가 돼 있을 테니깐. 공시 준비 포기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더 열심히 벌면 되니까 쉬엄쉬엄 지내라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저를 어화둥둥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거짓골로 남동생한테 버림받고 싶은 거 아니면 요구르트에서 번 돈 쓰지 말고 차곡차곡 저금이나 하라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는 옆에서 같이 낄낄대던 외간 남자랑 차를 타고 떠나버렸죠. 기가 막혔지만 너무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나서 올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올케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많이 마셔서 못 일어난다고 남동생 혼자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동생이 말하길 유명 연예인이 현재 우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이 아파트 집값이 전체적으로 폭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에 방송될 정도였다는데 저는 뉴스를 잘 안 보기도 했고 부동산 쪽은 무지하여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신이 나서 얘기하는 남동생 말에도 실감 못하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X로 얘기해주는 걸 듣고 그때서야 깜짝 놀랐지 뭡니까. 이 옛날 아파트가 올케의 집값보다 4배로 뛰었다고 하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올케 집값이 대단할 정도로 비싼 집은 아니었다만 그래도 4배면 로또 1등보다 더한 값어치였거든요. 누나가 너무 착하게 고생만 하고 살아와서 하늘이 상을 주시나 보다. 누나 공기 좋은 주택 살고 싶어 했잖아. 이 아파트 팔고 좋은 주택 구해서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혹시 새로 배우고 싶은 건 없어? 참, 누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지. 아이고, 새로 배우기는 이제 머리가 굳어서 그런 건 안 돼. 그냥 TV 보니까 밭 가꿔서 농작물 팔고 하는 거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하고도 남지. 이거 다 누나 돈이니까 누나 하고 싶은 데에다 써. 나는 계속 벌면 되는데 이제 누나는 나이도 있고 더 이상 몸 힘든 일은 그만하는 게 좋아. 아파트 지분은 동생이 훨씬 많은데 이 큰 돈을 저보고 다 가지라는 말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하며 똑같이 반씩 나누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너무 완강하게 주장을 굳히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망하면 누나가 걷어주면 되지 않겠냐고 장난스럽게 대꾸하기만 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남동생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이 많은 돈을 언제 다 쓴단 말인가요? 당연히 남은 돈 묵혔다가 훗날 남동생이 도움을 필요할 때 주기로 몰래 마음먹고 상황을 넘겼죠. 그날 저와 남동생은 갑자기 맞은 돈벼락에 신이 나서 같이 저녁까지 먹었는데요. 일부러 올케는 부르지 않았어요. 뒤늦게 뉴스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올케는 남동생한테서 확실히 확인한 뒤 또 평일날 무례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게 떨어진 돈벼락에 질투가 났나 보죠. 남동생 몰래 찾아온 올케는 더 이상 제게 눈꽃만큼의 예의도 차릴 생각이 없는지 다짜고짜 목적부터 쏘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요구르트 끊게 해 용돈 뺏어가.
하다못해 결혼하기 전 제가 받은 이 아파트까지 뺏어가려는 심산이 보이자 저는 도무지 올케의 행실을 봐줄 수가 없었어요. 올케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아파트를 내놓으라 말아야. 이 아파트 철용이가 올케랑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선물로 준 집이야. 달라고 해도 철용이가 달라고 해야지 왜 올케가 와서 이러는 건데? 제가 철용 오빠 와이프니까요. 제 남편 돈이 들어간 아파트이고 지분만 따져도 당연히 제 남편 거 아닌가요? 전 우리 남편의 1순위 가족이에요. 결혼하는 순간 형님이 아닌 제가 남편한테 우선순위라고요. 그러니까 제 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권리 있죠. 철용이 돈이 80% 들어가긴 했다만 나도 돈 보태서 같이 마련한 집이야. 올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데? 그 20% 떼서 돌려줄게요. 그리고 솔직히 코딱지만큼 보탠 돈 때문에 내 집이라고 우기는 건 양아치 심보 아닌가요? 남동생을 아들처럼 키웠다면서요. 지금 아들 돈 욕심내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뭐라고? 올케, 내가 여태 참았는데 말하는 꼬락서니가 왜 이렇게 못됐어? 철용이는 네가 이런 아이인 거 아니? 모르니까 저한테 간도 빼줄 것처럼 헌신하고 살겠죠. 철용 오빠는 제가 그저 귀엽고 예뻐 죽겠나 봐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어리광 부려도 다 받아주고. 철용 오빠 솔직히 착한 거 말고는 매력 없어서 여자한테 인기 없을 타입인데 제가 결혼해준 거예요. 지내다 보니까 머슴처럼 헌신하는 모습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어디서 못 배운 게 굴러들어와선 내 동생 앞길을 막으려 해.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결혼한 여자가 지 처신 똑바로 할 줄도 모르고 담배나 피고 바람 피면서 그렇게 남편 얼굴 똥칠하게 만들라고 배웠어? 올케야말로 지금 내 동생 돈 욕심 내는 거 아니야? 돈도 안 버는 게 집에서 거머리처럼 늘어져가지고 그저 내 동생이 돈 주면 엉뚱한 짓만 하고 어디서 이런 여우 같은 기집애가 내 동생 인생에 끼어들어선. 저는요, 저를 모욕하는 건 참아 넘겨도 제 남동생을 욕되게 하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운 귀한 아들내미인데요. 한참 어린 것이 배운 것도 없고 어른 공경도 못할 거면 적어도 지 남편 등쳐먹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들끓는 분노를 더는 못 참고 올케한테 퍼부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대판 다투게 된 거죠. 제가 말로 조금 덤볐더니 글쎄 이 어린 것이 더 건방지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올케가 인정사정 없이 제 뺨을 치는데 올케의 덩치가 저보다 커서 저는 그 힘에 밀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웃기네. 꼴의 어른이라고 대우해주려 했더니 다 늙은 아줌마가 주제도 모르고. 내 남편 앞길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남동생 돈 빨아먹는 기생충이 어디다 대고 여우라는 거야 지금? 그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남동생이었습니다. 주택 알아본다고 며칠 저와 연락을 자주 했는데 마침 부동산에서 오늘 시간 된다는 말에 반차를 쓰고 기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장에서 올케 신발을 받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들어왔더니 방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고 내내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올케와 제가 나눈 대화들을 처음부터 들은 것 같더군요. 남동생이 나타나자 올케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어요.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순간 이 꼴을 보인 걸 깜빡 잊을 정도로 남동생을 멍하니 보기만 했죠. 올케를 제게서 떨어뜨린 남동생이 주저앉아 있는 저를 부축해주는데 그 사이 올케가 급하게 남동생의 팔을 붙잡으며 절절 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 오해야. 형님이 먼저 나보고 오빠 인생 망치는 여우라고 욕하잖아. 나 부모님한테도 욕 한 번 안 듣고 살아온 사람인 거 알지? 순간 놀라서 나도 모르게. 남동생은 올케의 접촉이 기분 나빴는지 팔을 휘둘러 올케를 밀쳐내더군요. 올케는 남자 힘에 못 이겨 방금 전에 저처럼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오해? 동네 떠나가도록 우리 누나 욕하면서 소리쳐놓고 오해? 내가
너 양아치 짓 하는 거 진짜 몰랐을 것 같아? 우리 누나한테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결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진작에 형편없는 여자라는 거 알았는데도 누나 생각해서 참고 살았다고. 알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오빠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했잖아. 설마 형님이 꼰질렀어요? 제 남편한테 꼰질러서 저랑 제 남편 사이 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었구나. 나 몰래 누나 찾아와서 괴롭히고 뜯어가고. 네가 어려서 철없는 행동하는 건 감안하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 누나한테 손찌검 하는 건 절대 못 넘어가. 말했지. 누나 상처 주기 싫어서 이 결혼 참고 살았다고. 네가 누나한테 손댄 이상 더는 너 떠안고 갈 멍청한 짓 안 해. 그만 이혼하자. 저와 올케는 남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참고 있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남동생은 올케 아빠한테 전화해 당장 이혼 사실을 알리겠다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올케가 깜짝 놀라며 바닥에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잠깐만, 아빠라니? 아빠한테는 안 돼. 그럼 나 진짜 죽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마. 이혼하면 나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제발 오빠, 나 좀 살려줘.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형님한테도 다 사과할게. 올케가 남동생을 붙잡고 사정하며 빌기 시작하는데 너무 비굴해서 보고만 있는데도 제가 다 수치스럽더군요. 듣자 하니 사돈 어른은 엄청 바람직한 사람인데 결혼하기 전에 한번 올케의 양아치 짓 해결해서 넘어가 준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대신 한 번 더 망나니 짓 하면 호적에서 판다고 했다는데 그 말이 허풍은 아닌가 봅니다. 울고불고 하는 올케가 체면까지 구기면서 바닥을 기는 것 보면요. 남동생은 올케 집안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돈 어른을 언급하며 협박했던 거라대요. 그럼 이혼 서류 도장 찍겠다고 약속해. 잠자코 이혼 진행하면 나도 장인어른께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둘러댈 테니까. 이혼은 진짜 안 돼. 솔직히 형님한테 손찌검한 건 잘못했지만 나 틀린 말 한 건 아니야. 이 집 오빠 지분이 훨씬 많다고 했잖아. 나도 오빠 아내로서 이 집에 논할 자격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형님이랑 대화하려고 찾아온 거였다고. 형님이 먼저 감정적으로만 안 나왔어도 손 나가는 일은... 오빠, 다시 생각해봐. 우리 좋았잖아. 오빠 나 많이 좋아했잖아. 옆에서 듣는데 올케가 진짜 못 배워먹은 게 맞나 봐요. 이혼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 아직도 아파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싶을까요? 저 머리로 대학은 어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빡친 남동생은 결국 바로 올케 아빠한테 전화해버렸어요. 자신의 멍청한 판단력 때문에 올케는 아빠한테 불려갔고요. 그렇게 남동생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케가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이 복잡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올케 아빠가 우리 남매를 찾아와 사과하더라고요. 딸 정신머리를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닌가 보다면서 자기 딸 때문에 남동생 인생 어지럽혀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는데 저와 남동생은 그 진정성에 바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장인어른의 올바른 판단 덕분에 남동생은 무난하게 합의 이혼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올케는 호적에 파인 건 아니지만 반성하라는 의미로 정신 차릴 때까지 방문 잠그고 외출도 못하게 막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이혼이 있고 며칠 후 저와 남동생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주택 좋은 데를 구해서 이사를 했답니다. 그 주택이 남동생 직장과는 차로 5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남동생이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결혼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 일에만 열중하며 외롭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문득 남동생 결혼이 저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날은 조심스럽게 맞선을 주선했어요. 제가 요구르트를 다닐 때 업체에서 되게 저를 잘 챙겨주던 아가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가씨가 가끔씩 제게 안부도 물어주는데 너무 고운 아이라서 남동생과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남동생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했더니 남동생이 당분간 여자 만나기 싫다고 거절했지만 저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아가씨와 만남을 가져주더군요. 다행히도 아가씨는 남동생의 사정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대요. 그 이후 둘은 생각 외로 진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 뒤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다면서 남동생이 말해주는데 제 안목만 믿어야겠다면서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겁니다. 남동생이 다시 웃음을 찾은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겨우 마음의 휴식이 찾아왔고 남동생이 주위 괜찮은 땅을 알아봐줘서 지금은 그토록 해보고 싶던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키우고 싶은 씨앗을 사서 아이들이 자라기만을 정성껏 보살펴주는 중인데 꽤 적성에 맞더라고요. 아직 실력이 없어서 팔지는 못하지만 공부 좀 해가지고 건강하게 키워서 나중엔 판매도 해볼까 고려 중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복한 전원 생활을 누리기까지 너무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좀 더 나이 들고 여유만 가득한 시기에 다시 과거를 돌아보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치곤 제가 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남동생 말대로 고생한 저를 위해 하늘에서 보상을 준 게 맞는 걸까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속 편하게 지내도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남동생이랑 예비 옳게 될 아이가 저에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다독여 주거든요. 여기서 더 걱정하는 것도 미련한 짓이겠죠? 이제 아무 생각 않고 남은 생 제대로 즐겨보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이 공감되는 분들 좀 계셨을지 모르겠네요. 살면서 이런 불운한 일 좀 안 겪고 쉬이 흘러가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운명이고 다 운인가 봅니다. 그래도 시기가 언제든 행운 없이 마치는 인생은 없는 듯해요. 사연들만 보아도 대부분 무사히 해결되고 저처럼 잘 지내고 있는 분들 많던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내일이라도 당장 마주할지 모를 행운을 꼭 포기하지 말고 나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으쌰으쌰 힘내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친구들한테 속풀이하는 것 같아서 사연 쓰는 내내 즐거웠네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